아직은 박스권 같아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FMC가 좀 끝나면 다시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 게 그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오늘 이제 일단 시장 점검부터 하면 어떨까요? 시장이 사실 오늘 이제 여기 찍는 날, 오늘 또 되게 안 좋아요. 하필 또 오늘 이제 증시가 그동안은 그래도 되게 잘 버텼잖아요. 최근에 한 3월부터 코스피가 한 2% 올랐고 코스닥은 한 7% 가까이 올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코스피가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뭐 지난달에 좀 올랐습니다. 2%. 근데 이제 오른 거 다시 다 뱉어내고 있고, 근데 코스닥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형주는 부진했고 중소형주가 굉장히 좋았던 3월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4월도 출발은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4월 이제 이번 주 좀 지나면서부터 미국 증시가 다시 좀 긴축 이슈.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뭐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자꾸 0.5% 한 번에 여러 번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주장을 하니까 또 오른 상태에서 시장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중국이 상해가 좀 봉쇄력 내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2,500만 명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그러니까 그 도시에 지금 이게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차 한 대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봉쇄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소비도 줄고, 그리고 중국 상해가 물류 도시니까 상해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물류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 전쟁 이슈만이 아니라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 이 봉쇄에 따른 이게 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반도체 회사들도 주가 안 좋은 게 사실 저는 좀 중국 영향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들어서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또 한번 불거지면서 증시가 지금 다시 2,700 밑으로 좀 내려서는. 그래서 계속 큰 흐름으로는 그냥 뭐 방향은 없어요.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2,600과 2,800. 그래서 2,750이 넘어가면 증시가 좀 안 좋고 오히려 2,650이 깨지면 올라가는 그런 좀 박스권 장세가 지금도 계속 그냥 펼쳐지고 있다. 2,650에서 2,750 사이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지수로 보면요 할 게 없고요. 그냥 종목이죠, 종목.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또 급등주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수익률이 괜찮았던 그런 흐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중소형주마저도 이제 지수가 좀 다시 부러지니까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부터 뭐 하반기까지 장은 좀 오를 수는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직은 박스권 같아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FMC가 좀 끝나면 다시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 게, 그때 되면 뭐 이번에도 FMC 하고 나서 증시가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악재가 선반영되면 이제 악재가 노출됐을 때 주가 오르는 게 뭐 대부분의 패턴이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 이번에 5월 달에는 FMC에서 양적 긴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 자산을 이제 매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준이 그동안은 돈을 많이 풀어줬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돈을 좀 풀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이제 현금을 좀 뿌려줬는데, 지금은 정반대죠. 현금을 뿌려주는 게 아니라 뿌려줬던 현금을 이제 걷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흔히 대차대조표 축소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좀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축소에 대한 이제 부담감으로 증시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 내용을 알더라도 거기다 0.5% 한 번에 올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 됐을 때는 오히려 악재가 해소되는 건데, 아직은 사람들은 이제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5월 초에요. 한 달 정도 남았어요. 5월 초에 이제 FMC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변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근데 갑자기 지금 당장 끝났다. 그럼 증시는 다시 레벨업 하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모든 악재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전쟁 리스크니까, 그게 유가의 상승도 일으켰고, 또 스태그플레이션 뭐 우려라 그래가지고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된다면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오래 갈 것 같고, 5월 끝나도 5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셧다운도 좀 문제가, 이게 중국은 그냥 제로 코로나라서 좀 걱정되는 게, 우리 한국은 제로 코로나는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이제는 푸는 쪽으로 가는데, 중국은 한 명도 나오면 안 된대요. 일단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아까 뉴스 봤는데 전수조사 또 한대요. 그 상해시 전체 인구를 아니 2,500만 명. 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상상이 안 제로 가잖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그러니까 되지? 지금 오늘 2만 명 나왔어요. 확진자가. 네. 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오미크론은 못 막을걸요 아마. 네. 뚫리니까. 근데 중국은 이거를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중국이 이렇게 방역만 강화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 대형주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이 해소가 빨리 되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소가 늦어지면 당연히 4월도 큰 반등은 어렵고 그냥 저는 박스권. 근데 크게는 안 빠지는 게 이런 이제 악재들을 뭐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650 밑으로 또 빠지면 또 반발 매수 들어올 거고 또 2750 가면 또 매도가 나오면서 누를 거고 그래서 그냥 박스권 장세가 뭐 지금의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네네. 5월 FMC까지는 좀 이어진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실 때는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완전 반대죠. 지수가 좀 크게 흘러내릴 때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있으면 저가 매수하는 게 낫고 네.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오를 때는 그냥 좀 참으시고 네, 그런 좀 역발상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좀 지금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지금 자체가. 지수가 재미없는 가운데 중소형주는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좀 올랐던 것들은 어떤 종목들이나 특징들이 있고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중소형주는 어떤 쪽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물론 이제 요거는 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쌍용차 인수하면 다 날라가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냐면 네. 여러분이 좀 투자 조심하세요. 에디슨 모터스라고 아시죠? 에디슨 네. EV라고 이 기업이 쌍용차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주가가 이게 보세요. 지금 거래 정지예요. 네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갔어요. 감사 보고서가 부적정 판결이 나가 의견 거절인가? 그러니까 이게 쌍용차 인수한다 그랬다가 거짓말한 거죠. 돈을 안 냈어요. 내가 그 입금이래. 그래 주가 폭락했는데 그 감사 보고서를 냈는데 네. 이제 재무제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 거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기업이 뭐냐면 그 쌍방울. 쌍방울도 인수한다 그래서 이키 주가 올라갔다. 지금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 KG 그룹 있죠. KG 뭐 이니시스, 동부제철이 인수한다고. 우리도 뛰어들겠다. 그러니까 쌍용차 인수 얘기만 나오면요. 네. 그냥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지금 불을 뿜어버립니다. 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어쨌든 테마성 장세예요. 네. 테마성 장세고 이런 기업들이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가 그 2차 전지 소재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 연말부터 근데 에코프로 비움도 많이 빠졌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LNF, 솔루스 첨단 소재 네. 같은 이제 이런 섹터들도 최근에 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을 그 올랐을 때 가격 정의가 좀 가능한 네.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 대표적인 게 남해화학 같은 거였죠. 비료 업체들. 비료 업체들은 바로 뭐 사료, 네. 비료. 그래서 비료 쪽에서 요새 좀 주목받는 회사가 대웅주인데 롯데정밀화학이 네. 주가 잘 안 빠지죠. 약세장에서. 이 회사도 좀 암모니아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제 비료를 만들 때 암모니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 대형주도요. 뭔가 좀 인플레 수혜주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은 올라갑니다. 그 음식료 중에서는 요새 그 삼양식품이 되게 눈에 띄어요. 주가 많이 갔죠. 왜냐면 뭐 우리 한국에서는 불닭볶음면 그렇게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지금 불닭볶음면 수출이 너무 잘 된대요. 뭐 중국도 중국인데 요새 미국. 그러니까 맵잖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매워서 저는 좀 잘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매운데 네. 지금 미국 사람들 입맛을 좀 사로잡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라면 수출이 네. 요새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심도 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인플레 시대에 오히려 역으로 수출 잘 되고 네. 가격 전이가 좀 가능한 그런 기업들은 네. 주가 오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무림재지였나요? 무림 페이퍼였나? 아무튼 이 제지 업체들이 네. 주가 좀 올랐었어요. 오늘은 좀 빠졌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가죠. 1월달 저점 찍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견조하고. 그러니까 이 대형 수출주들은 경기 둔화에 따른 리스크 또 인플레 시대에 가격 전가를 못한다거나 소비 둔화 또 외국인 매도 중국 경기의 부진 뭐 금리 인상 이런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런 악재들에 노출된 대형 수출주들은 진짜 오늘도 빠지고 네. 삼성전자가 신저가 나고 있는데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비해서 이렇게 각각의 개별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로 그냥 종목 장세가 화려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종목이다.
종목이다. 그런 좀 흐름이 3월부터 네. 3월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3월부터 현재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오른 것도 이런 거라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느 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올해가 화두가 저 한 두 가지 정도 좀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건 명백한 팩트잖아요. 앞으로도 인플레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죠. 쉽게 꺾일 수는 없어요. 이게 뭐 고유가가 갑자기 저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왜 인플레가 계속 이어지냐면 유가뿐만이 아니라 임금 자체가 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소득이 뭐 그건 좋은 일이죠. 소득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임금이 다 올라갑니다. 구조적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런 이제 임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인플레 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고 근데 결국 인플레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제 고물가 고금리 이 시대가 지금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 어떤 기업들을 선택을 할 때 금리 인상이 취약한 기업들 이제 부채가 너무 많거나 그런 기업들보다는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또 순현금 기업들 부채 거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은행이나 보험 이쪽도 좋아지겠죠. 근데 제가 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건 저는 지방은행이 좀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지방은행이 더 좋다가 아니라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랐어요. 지방은행주들이 생각보다. 지방은행이 좀 더 싸다고 얘기해요. JB 금융지주랑 뭐 맞아요. BNK BNK가 좀 많이 싸요. DGB 대부은행이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BNK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JB가 그 중에선 그래도 조금 더 비싼 편인데 그만큼 이익이 더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싼 거는 요거 같더라고요. BNK. 근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금리 오르면 일단 좋은데 주가 싸잖아요. 저평가인데 배당 수익률이 이 공이 다 지방은행들이 한 8% 정도 나와요. 배당이.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좋고 그리고 뭐 물가 오른다고 크게 피해볼 업종도 아니고 예 그래서 좀 오히려 이런 이제 지방은행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방은행 중에서는 지금 BNK를 조금 더 가장 싸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업 내용으로는 JB가 제일 낫더라고요. 바로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 제일 높아서 이 회사가 한마디로 그냥 일반 제조업체로 따지면 장사를 제일 잘해요. 제일 좋은 건 또 여기고 제일 싼 거는 근데 싼 거는 BNK가 더 싸요. 근데 뭐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어차피 배당 수익률 한 8%씩 각각 나오니까. 그래서 근데 왜 DGB는 조금 제가 약간 좀 말씀 안 드렸냐면 DGB가 나빠서기라기보다는 대구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좀 많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은행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DGB보다는 BNK나 JB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거니까 좀 굳이 DGB 주주분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미분양 때문에 좀 그렇죠. 대구 제가 고향이라서 잘 미분양 굉장히 아시겠구나. 많더라고요. 요새 좀 많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영상을 딱 보고 나서 지금 BNK랑 그다음에 JB를 좀 다른 각도로 좋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영상 시청하신 분이 그러면 조금씩 이쪽에 뭐 아주 작은 금액을 좀 담아볼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또 분산 투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또 한 군데 담을 필요는 굳이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JB나 BNK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뭐냐면 그러니까 JB 금융지주의 그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증권사가 없어요. BNK는 BNK 투자증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은행이지만 증권까지 포함된 은행을 사고 싶다. 그리고 뭐 요새 금리 오르는데 쌀 거면 확실히 더 싼 게 낫지 않냐. 그러면 BNK로 가시고 아니다. 그래도 지방은행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으니까 나는 펀더멘탈이 좀 약간 더 위에 있는 JB를 사겠다. 그리고 증권이 없다는 거는 지금은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거래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JB 하면 돼요.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게 맞고 굳이 이걸 두 개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예를 들면 증권주도 지금 최악이잖아요. 그럼 근데 증권주도 배당 많이 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언젠간 시장이 좋아질 걸로 내가 생각한다면 증권주 오르겠죠. 그러면 JB를 사고 증권주 하나를 편입하는 거죠. 근데 투자 전문가분들 말 들어보니까 이 은행주보다는 또 보험주를 좀 더 좋게 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저도 보험주를 원래 좋게 봤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왜 얘기를 안 하면 이미 열차 떠났는데 지금 제가 뭐 좋게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현대해상을 제가 작년에 굉장히 저도 좋게 봤는데 이미 올랐죠, 시세가. 떠났네요. 네, 떠났는데 아무리 좋은 뉴스 나와서 여기서 무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 올라간 이유는 뭐 실적 좋고 싸고 배당 많이 주고 그다음에
백내장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험금 지급이 엄청난가 봐요. 실손보험으로. 지금은 백내장 수술할 때 규정이 세진 않아가지고 내가 실업교정용으로도 할 수가 있대요. 그걸 하면 보험금 청구를 하면 해준대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백내장은 여기 수정체가 혼탁한 것만 얘기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데도 실업교정용으로 렌즈 삽입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해준대요. 근데 이번에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좀 바꿀 거라고 합니다. 수정체가 혼탁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걸로. 그러면 이제 보험사는 좋죠. 규제가 강화되면 보험금 안 줘도 되잖아요. 이게 1년에 백내장 수술로 나가는 돈이 1조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래서 또 못 갔죠, 그동안. 근데 이 안 좋은 장이 거의 한 50% 네. 올랐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악재가 해소된다고 하니까 네.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험주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미 좀 올랐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인플레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인플레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날의 검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일단 좋은 점은 내가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비용도 늘어나요. 그렇죠. 원재료 비용이 늘어나니까 네.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생닭 가격이 막 10,000원 하던 게 15,000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얼마 전에 어디 무슨 치킨에서 올린 것 같은데 3만 원으로. 아, 그죠? 뭐 기사 어디였죠? 근데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올리는 건 자신감의 표현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먹겠지. 근데 저는 좀 무리수라고 생각했던 게 사람들 반응은 좀 안 좋았던 것 안 같아요. 좋아요. 왜냐면 치킨집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뭐 꼭 그것만 먹으란 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 회사 제품만이 독보적이면 올려도 먹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인플레 시대에서 이건 기업들을 선택할 때 좀 잘 고민하셔야 될 게 비용은 증가하니까 아마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가격 올렸을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회사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료 쪽에서는 그래도 좀 좋게 보는 게 제일제당 같은 거. 이제 얼마 전에 그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요새 CJ 제일제당의 그 비비고 고메 네. 이 브랜드가 프리미엄 제품인데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싸면 더 잘 팔려요. 소비가 양극화돼가지고 아예 비싸거나 맞아. 브랜드 없는 거 있죠. 노브랜드 버거 혹시 먹어보셨어요? 못 먹어봤어요. 엄청 싸요. 어. 제 입맛에 솔직히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버거킹이나 그런 게 더 맛있긴 한데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나간대요. 맞아요. 아예 싸거나 아예 비싸구나. 맞아요. 거기 고든 램지라고 아시죠? 네. 10만 원 넘는 버거. 버거 하나가 10만 원 넘는다고. 네. 저는 사실 예전에 라스베가스 갔을 때 고든렌지 버거를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그 정도 같이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10만 원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팔린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화. 그 양극화 시대에 고가로 해가지고 잘 팔릴 수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네. 결국 승자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에 많잖아요. 코카콜라.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래도 제일제당이 그런 포지션을 좀 잘 잡아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걸 좀 고민하셔가지고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요새 탈세계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많이 뉴스에도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에 이걸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반도체 냉각수를 만드는 벨기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3M인데 네. 그 반도체 칠러라고 있어요.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반도체 공정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걸 다운시켜줘야 돼요. 그 조절 장치가 칠러라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이 칠러라는 장비를 이제 가동을 하려면 그 안에 냉매가 들어가야 된대요. 냉각수. 근데 벨기에 3M 공장이 전 세계 그 냉매를 90% 생산한대요. 근데 뭐 정상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여기 공장을 벨기에 정부가 스톱 시켜버렸어요. 왜요? 그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 제품이요,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가 봐요. 그 쿨런트란 제품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안 좋대요, 몸에. 그래서 이거 개선할 때까지 가동 중단.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90%가 생산되는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 반도체 공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동이 안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다행히 뭐 삼성의 재고는 좀 있대요. 근데 만약에 몇 달 후에까지 그 공장 가동이 안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반도체 셧다운 들어가야 돼. 다 어쩔 수 없이. 그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전쟁이 났잖아요.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공급망 이슈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기업체 입장에서도요.
저기 해외에다가 소재업체한테 전략 맡겼더니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벤더를 다양화시키겠죠. 그 3M 말고 솔베이란 또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아마 이태리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10% 다변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이제는 벤더가 독점 벤더보다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반도체가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옛날에는 미국 반도체 장비나 소재업체 회사나 일본 회사들이 다 독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야 이제 미국 회사에만 주지 말자. 한국에도 반도체 장비 좋은 거 많은데 국산화도 하고 옛날에는 안 줬다면 지금 이제 주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탈세계화 그러니까 옛날에 몇몇 업체 국가들에 집중됐던 이게 다른 데로 분산이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공급을 못했던 회사들이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한국의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탈세계화 움직임, 그리고 탈세계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반도체를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반도체가 핵심이니까. 중국도 반도체, 미국도 반도체, 얼마 전에 스페인도 우리 반도체 하겠다. 전 세계가 난립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반도체가 지금 미국도 제대로 생산을 못 하잖아요. 반도체 같은 거. 그래서 이 반도체를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TSMC 보고 야 여기다 지어. 삼성한테도 빨리 지어. 삼성이 20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반도체 확보 때문인데 그래서 결국 탈세계화로 가면서 세계 각국이 그냥 옛날처럼 반도체를 이제 수출받아서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각자 나라에. 그러면은 그 반도체 공장이 앞으로 얼마나 지어지겠어요. 그건 뭐죠? 반도체 소부장. 그래서 요새 반도체가 좀 안 좋아요, 사실. 뭐 삼성전자도 안 좋고 삼성전자 안 좋으면 반도체 장비 안 갑니다. 그게 원래 공식이니까 빠질 거예요, 당분간은. 근데 이런 구조적인 트렌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방향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탈세계화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제가 이제 반도체를 예를 들었지만 한번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에서 고민을 진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까요.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발견된 그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